3인 3색의 정치 토론, 삼색 정치 토크. 삼색 정치 토크, 오늘은 상김 토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기억신당의 김용남 정책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김영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당대회 잘 치르셨습니까? 잘 치렀습니다. 아주 시끄럽게 치렀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으셨습니까? 저는 잘 됐다고 봐요. 그래요? 그게 민심에 근거한 결정이었다. 네, 결정이었다. 민심과 당심이 거의 뭐 똑같이 나왔잖아요. 한동훈 후보를 지지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 아니? 지금까지의 국민의힘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게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당정관계, 여태까지의 당정관계 잘못됐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또 지난 대선에 비해서 300만 표 이상이 지금 날아갔는데 그 300만 표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것 같아요. 뭐 친윤계의 강한 반발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변화의 바람을 잠재우는데 역부족이었죠. 친윤. 네, 아직 개의 있습니까? 반발이 좀 있었죠. 아직 있습니까? 늘 있죠. 네, 늘 있습니다. 우리 김용남 의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총평 62.8%?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의 여당에 대한 영향력이 급속히 쇠퇴한 게 표로 확인된, 숫자로 확인된 전당대회 아니었나.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62.8% 받은 거는 그러니까 1년 4개월 전하고는 드라마틱하게 바뀐 거죠. 1년 4개월 전에 열렸던 작년 3월 8일 전당대회에서는 여론조사 순위는 맨 밑에 있던 후보를 당대표를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물론 그 중간에 당원 100% 투표라는 룰 바꿈이 있었습니다만 좀 반칙을 쓰긴 했습니다만 유력한 분들 못 어쨌든 나오게 하고. 그렇죠. 어쨌든 근데 반칙을 써서라도 1등을 만들어낼 그야말로 본인 스스로의 의지로 만들어낼 힘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1년 4개월 만에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어요. 누가 봐도 친윤 성향의 후보인 원희룡 후보가 18% 간신히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20%를 득표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1년 4개월 동안 국민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당원들의 평가도 그렇게 많이 바뀐 거다. 이제는 별 기대감이 다 없어진 거 아닌가 싶어요. 그게 총선 전과 총선 후라는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결국 그 당협위원장들도 그렇고 국회의원들이 결국 이제 총선 공천에 아무래도 신경을 쓰고 목을 매잖아요. 근데 지난해 3.8 전당대회는 저는 그때 안철수 후보 선대위원장을 하면서 느낀 게 그때는 대통령이 또 지금보다 더 막강한 힘이 있었고 그리고 또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 줄 세우기가 가능했죠. 근데 이번에는 줄 세우기가 불가능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투표율이 지난해보다 조금 투표율이 좀 낮은 거는 줄 세우기가 안 되니까 조직 동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자동적으로 낮아졌고 그런 게 작용한 것 같아요. 상대당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당 장악력에 엄청난 타격을 입은 사건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다라고 저희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랑 한동훈 대표나 다 성격이 좀 세신 분인데 남들한테 고개 숙이는 거 못 하시는 분인데 근데 둘 다 어느 정도 고개 숙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의원들에 대한 공천권도 갖고 있지 않고 장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자존심 상하겠지만 일단 한동훈 대표가 이제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낸 지지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대통령이 대표랑 척을 지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미래 권력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제 레임덕이 올 수밖에 없고 결국 대통령도 예전에 이준석 대표 때하고는 달리 이제는 성격을 좀 죽이시고 한동훈 대표랑 잘 지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대표도 보니까 본인도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자기는 대통령이 되고 싶은데 법무부 장관 때처럼 이제 토론에도 이렇게 지지 않고 말싸움을 끝까지 해봤더니 싫어하는 사람이 꽤 많다라는 거를 이제 아시게 됐을 거고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하고 척을 지게 되면 여당 대표로서 아무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 두 분 다 성격을 죽이고 사시는 한 1년 정도는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1년은 잘 지낼 거다. 네. 대통령이 그 전당대회 가서 연설한 그렇죠. 네. 거는 저는 좀 절박하게 들었어요. 그렇죠. 저도 그 현장에 운명 있었습니다만 공동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 보면 예, 운명 그렇죠. 대통령이 이제는 많이 좀 쫄렸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지금 이제 야당이 워낙 그 탄핵 공세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절박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당, 특히 한동훈 대표는 정치적, 법적 운명 공동체가 됐어요 이미.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정치적, 법적. 예, 정치적, 법적.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 탄핵이라고 하는 게 정말 만약에 가시화된다 하면은 그 초대 법무부 장관을 했고 많은 것을 국정 운영에 참여했고 또 야당의 공세에 맞서서 국무위원으로서 가장 가열차게 싸웠던 국무위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 야당이 가만두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하고 공멸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살고 당대표는 뭐 죽고 아니면은 대통령이 죽고 당대표만 살고 이렇게 양자택일의 상황은 오지 않을 거예요. 같이 사는 게 정치적인 그 운명 공동체고 한 배에 탔죠. 그래서 저는 그 대통령과 당대표는 지금 굉장한 긴장 관계에 있고 또 갈등 관계에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게 안전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지킬 수밖에 없고요. 선을 넘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 긴장 관계 때문에 오히려 저는 당도 살고 대통령도 사는 방법이 생긴다. 자, 근데 역설이죠.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는 조금 논외로 하고 다른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나 현역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무지하게 잘 살 때는 자기만 다 해먹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이제 거의 뭐 파산 직전이에요. 부도나기 일보 직전인데 갑자기 달려와서 우리는 한 몸이야, 뭐 운명 공동체야,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야 부도 맞게 빨리 돈 좀 내놔. 이러면 그거 누가 돈 빌려주고 싶겠어요. 근데 완전히 초를 쳐버리시네요. 왜 한동훈 파산을 지금 대표도 국민의힘이 지금 저기 지지율이 아니 개혁신당의 몇 배인데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아니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법무부 장관 할 때야 운명 공동체처럼 보였습니다만 특히 정치적 운명 공동체는 한동훈 대표가 온몸으로 거부할 거려. 그 정치적으로 묶이면 망한다는 거 아는데 운명 공동체 하고 싶겠어요? 아니 내가 만나본 한동훈 그 대표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언제 만났어요? 만났죠. 언제? 한 2주 됐죠. 그러니까 줄 섰네. 저는 진작부터 섰죠. 결과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시네. 그 전에 얘기 안 하시고. 결과 나오니까. 아니 저는 민심에 줄 섰죠.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멋있다. 예, 저 같은 사람은 뭐 국회의원도 해보고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줄이 한번 하시네. 그냥 뭐 그냥 막 줄 서고 이런 정치는 안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줄이 한번 하시는 거네. 저는 아직도 줄은 아니에요. 줄 섰다며. 아니요. 민심에 줄 섰다니까요. 아, 그래? 네, 저는 누구든지 뭐 이렇게 잘못하면 비판을 할 것이고 잘하면 네. 칭찬하고 뒤에서 도와줄 것이며 이거는 이제 소신인데 민심에 줄 선 분이 줄이죠. 예, 그 제가 볼 때는 그 잘할 거예요. 그리고 그 대통령이 어려워지고 실패한다? 그거는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대선 대권의 꿈이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정말 궁지에 몰리고 잘못되면은 실패한 윤석열 정부 정권에서 그 성공하는 그 대통령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정권 재창출이 안 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것이지. 그래서 그 선은 지킬 것 같더라고요. 더 안 보태시고 그냥 네. 빙그레 웃으시기만. 아니 뭐 할 말은 많지만 뭐 더 이어가긴 그렇고 제가 보기엔 글쎄 거기서 제가 괜히 지지율 아니, 얘기를 했나 봐요. 개혁신당. 죄송합니다. 국민의 눈에 윤석열 한동훈이 정치적으로 운명 공동체다 아니면 한조다 이렇게 비춰지는 순간 글쎄요. 한동훈 대표는 당 대표까지는 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은 뭐 없는 거죠. 이럴 수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전당대회에서 친윤 후보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약간 비윤 반윤 스탠스를 취해서 대표가 됐는데
대표 되자마자 다시 친윤으로 가버리면 이게 자기 부정이 될 수도 있지 않아요? 그거 어때요? 속도와 그 뭐라 그럴까 내용 그 조절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전략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한동훈 대표가 입만 열면 하는 게 국민의 눈높이 또 민심에 반응하는 국민의힘 이걸 늘 강조하는데 늘 아마 그걸 고려를 할 겁니다. 아, 여기서 더 이쪽으로 가면 이거는 대통령 또 용산의 자존심을 너무 무너뜨리는 거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당내 또 반발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것 때문에 이제 정치적인 그 어떤 정치력이 필요하고 주위에서 좀 지혜롭게 도와줄 분들이 많이 필요하죠. 네. 혼자는 절대 안 돼. 지혜롭게 도와주실 분 여기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게요. 제 오른쪽에 정말 있습니다. 그 정치가 혼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정치는 좋은 사람들하고 하는 게 정치가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냥 하는 게 정치다. 그거를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좋은 사람만 추리다 보면은 별로 남는 사람이 없어.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좋은 정치를 하느냐. 좋은 그 흐름. 좋은 사람을 옆에 두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좋은 사람만 두려고 하면은 정말 사람이 없다니까요. 알겠습니다. 말장난 했습니다. 보시기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아까 뭐 민심을 따르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게 이제 외연 확장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본인은 외연 확장에 집중하는 그러니까 정책적인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서 본인으로 관심을 옮기는 이런 노력을 할 것 같거든요. 당대표가 된 이상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할 수도 없고 윤석열 대통령의 해가 되는 특검법에 찬성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아무리 지금은 대통령하고 본인하고 거리를 띄워놓으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지난 총선 때 그게 불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결국 비대위원장으로 아무리 본인은 이제 다른 색채를 얘기해도 결국은 뭐 2조 심판론 얘기하고 결국 기존의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위치라 본인도 한계를 느낄 거고 그나마 뭐 예전에 이민청 신설이라든지 이렇게 새로운 아젠다를 얘기할 텐데 그런 게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도 못하는 일인데 다수당이 아닌 여당이 대통령마저 버려버린 여당 대표라면 허수아비라서 저는 성격 죽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숙제가 이제 하나 나왔습니다. 한동훈 이제 대표에게 제기된 숙제 중에 하나가 이제 특검인데 그 문제를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준비된 영상 있죠? 먼저 좀 들어볼까요? 당대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우리 당은 오랜 제왕적 총재 시절을 거치고 나서 당대표의 전행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당내 민주주의의 그 성과물을 마련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최고회의를 최고 결정기구로 만들고 두 번째가 당권 대권 분리 그리고 세 번째로 제도화한 것이 투톱 체제거든요. 그리고 국회 운영에 관해서는 교섭단체 대표인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최고의 권한을 갖는다고 당헌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이 최상병 특검법은 국회 운영에 관해서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하고 국회에서 결정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내대표에게 정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의원총회에서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마련을 해놓았거든요. 네. 그러면 당대표라고 해도 국회 운영에 관해서는 원내대표의 권한을 침범할 수도 없고 당대표의 의사와 원내대표의 의사가 다를 때는 원내대표의 의사가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까지 정치인으로서 의견을 내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이제 당의 당무를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원내대표와 협의를 하고 의사가 다르다면 원내대표의 의사에 따라야 되고 만약에 이것이 의원총회에서 이미 결정이 되었다면 이견을 말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김영원 주장이 맞아요? 틀립니다. 예. 그 당론은요. 당의 기본적인 입장을 당론이라고 합니다. 지금 김지현 아마 최고는 그 당원의 6조 3항을 들어서 이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긴급한 사안의 경우는 다 그 최고 회의에서 또 결론을 내게 돼 있고 중요한 사안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론이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그렇습니다. 당의 구조라는 게 당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는 전당대회입니다. 당원들의 집합체인 거기서 중요한 당원 당규 다 거기서 고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항상 그 전당대회를 할 수 없으니 이제 전국위원회를 두는 것이고 상임 전국위원회를 두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최고 회의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 회의라고 하는 것은 당원들이 직접 뽑은 책임 당원들이 직접 뽑은 의사결정기구가 최고회의이기 때문에 거기서 당론을 정하는 게 맞고 원내 사안과 원외 사안이 정확히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다. 예, 돼 있지 않아요. 원내 대표는 이제 당론을 법안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전략을 짜는 것이고 여야 협의 협상을 하는 그 대표가 원내 대표죠. 일반 그 당원들이 그 권리를 국회의원들에게만 위임해 준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은 지역에서 선출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에요. 지역을 대표하는 거지. 예, 다른 지역에 있는 당원들을 대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과한 것이고 그리고 왜 이 시점에서 한동훈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 뭐 하루 이틀 지나가지고 원내대표와 당대표의 권한을 이렇게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있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그 저희를 잘 모르겠어요. 그 저희가 지금은 뭐예요? 그러니까 삼겹살 잘 드시고 와가지고 네. 지금 이제 삼겹살이 어디 용산 가서? 그랬죠. 그러니까 그 이제 삼겹살 효과예요? 아니 대통령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일단은 그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잘 뭉쳐가지고 지금 도와줘야 된다 얘기를 했고 일단이라고 붙였어요? 예, 그리고 지금 특검 이런 거는 특검은 그 굉장히 전략이 필요하죠. 이것은 원내대표의 권한이다 이렇게 우길 일이 아니죠. 최고위원으로서는 이것은 야당이 앞으로 제3, 제4의 특검을 어떻게 들고 나오는지를 잘 봐야 되는 것이고 속도 네. 조절해야 되는 것이죠. 잠깐만. 그래서 어떻게 보셔? 저렇게 하면 당 대표 왜 한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아니, 저 말씀대로 김재원 하면. 최고위원은 확실하게 이제 친윤 쪽에 섰다는 거를 저 발언으로 공개적으로 밝힌 거죠. 사실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친윤도 아니고 비윤도 아니고 약간 애매한 성향으로 이제 출마해서 당선이 된 이후에는 자기 색깔을 분명히 한 겁니다. 옛날에는 원래 원내대표의 명칭이 원내 총무였고 그렇죠. 당대표가 지명하는 자리였잖아요. 네. 근데 너무 당대표가 임명하는 자리다 보니까 뭐 독립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단점이 생겨서 이걸 이제 의원들끼리만 모여서 뽑는 자리로 바꿔 놓은 것인데 사실은 다른 정당과의 입법사항에 관한 교섭 권한을 위임받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내대표는. 그래서 어떤 협상과 교섭에 있어서는 대표권을 갖습니다만 원내대표가 협상해갖고 온 거에 대해서 다시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잖아요. 중요한 네, 사안에 대해서는. 그래서 원내대표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전혀 거의 없다시피 한 거 아닌가. 교섭 권한을 갖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투톱인데 원내 사항은 원내대표가 원외 사항은 당대표가 나눠 가졌기 때문에 원내 사안에 대해서 당대표는 뭐 언급하는 것조차 좀 삼가해야 된다. 그거는 처음 듣는 얘기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제 정치 경험에도 네. 야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김용남 정책의장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데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본인이 캐스팅 보터라는 거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관심을 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캐스팅 보트가 되나요? 왜냐하면 그 지금 구성상? 친윤이라고 하는 인유한 김민전이 있고 네. 또 친한이라고 하는 최고위원이 둘이 있기 네. 때문에 본인이 딱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색깔이 애매한데 나한테 중요한 역할을 안 맡기면 나는 저쪽으로 간다라는 거를 안동훈 대표한테 바로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 또 검사 선배 아닙니까? 네. 과 선배이기도 하고 이제 본인의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실 것 같은데요. 법조인 출신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저런 일 있을 때 규정 중에 본인한테 유리한 얘기를 듣고 막 기계적으로 해석해갖고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현실하고는 안 맞는 내용이죠. 본인이 모르시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국회의원 오래나 하셨는데 네. 저는 뭐 지금은 일단은 대통령하고 잘 지내겠다. 그러니까 잘 나한테 얘기를 하면 당신한테도 내가 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라는 의사표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친윤계에서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그냥 느껴집니다. 그죠? 예, 네. 굳이 이런 식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는 시기고 지금 최고위원회는 정말 단결을 해도 될까 말까 한 이런 상황인데 네. 이렇게 좀 견제하기 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 이제 여파이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알겠습니다.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잠깐 한 분 얘기만 해보고 가죠. 우리 특별히 우리 김용남 의장님께 원희룡 전 장관의 예. 정치적 미래는 어떨 것 같으세요? 글쎄 이번에 정치적 3등 한 건가요? 2등 했나요? 2등 했죠. 2등 근소하게. 했는데 여론조사에서는 3등 했죠. 네. 그러니까 당원 투표에서 조금 더 많이 받아서 종합해서 2등 했는데 글쎄 당장 지금 어떤 선출직을 나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 어쨌든 가장 친윤 성향을 강하게 드러냈었기 때문에 뭐 바라건대 본인 입장에서는 임명직을 한 번 더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임명지. 예. 그거 외에 지금 뭐 선출직 당장 선거도 없지만 선출직 웬만한데 출마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요. 제 주변에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잘했으면 그래도 정책 미래가 좀 열렸을 텐데 이번에 좀 기대에 자신들의 기대는 못 미친다는 평가들을 좀 해서 언론도 좀 그렇게 좀 인색한 평가를 하더만요. 그래서 제가 한 분에게만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남원정에 대한 이제 향수가 있어서 갑자기 최근에 정병국 전 의원님이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당시에 남원정일 때 어떠한 일을 치열하고 가열차게 천막당사 만들면서 투쟁을 했었다라고 하고 그때의 가치를 지키는 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결국 이제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 디스라는 인터뷰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어쨌든 뭐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또 모르죠. 뭐. 예. 또 그분도 과거에 한번 위기에 있다가도 한번 해낸 전례가 있긴 하잖아요. 원희룡 선배요? 예, 예.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길게 봐야죠, 뭐. 길게 봐야죠. 예. 예. 정치 너무 단기로 보는 경우는 되게 성공하기 어렵다는 네, 네. 게 제 경험에 의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 관련해서 좀 얘기해 볼 텐데 이것도 제가 의장님한테 네. 검사하셨으니까 검찰총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처음 봤어요, 저는. 이런 일 없어요? 듣도 보지도 못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중요 사건에 있어서 중요 인물을 조사하는데 당이 사전에 보고를 하죠. 그리고 그 보면 그런 경우는 조사 업무 반, 보고 업무 반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른바 정보 보고라는 형태로 진행 상황까지 계속 중간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고 지금 뭐 어디에 대한 조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고 예를 들어서 뭐 명품 백으로 넘어갔다 뭐 수시로 보고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아예 조사가 이루어지는지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뭐 한 두세 시간 앞두고 마무리되기 직전에 알려줬다는 건데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 봤어요. 근데 검찰총장은 처음에 좀 굉장히 불쾌해서 네. 국민한테 사과도 하고 뭔가 진상조사할 것처럼 하더니 지금 약간 좀 후퇴하는 것 같아요. 이원석 총장이 제가 보기엔 대가 약해요. 대가 약해서 결국엔 임기 채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근데 그 총장이 진상 파악을 하겠다는데도 서울중앙지검장은 안 된다. 지금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도 좀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센지가 극명히 드러나는 거죠. 아, 그렇게 봐야 되나요? 이거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직적으로 반발한 거잖아요. 사실 뭐 중간에 사표 낸 검사도 있었고 그 사표 또 수리도 안 됐어요. 사표 냈으면 수리를 해야지. 본인이 그만두겠다는데. 근데 제가 보기엔 거의 그 일정한 계획 하에 조직적으로 반발한 것이고 지금 정권을 등에 업고 있는 중앙지검이 사실상은 훨씬 세다. 임기 이제 2달도 안 남은 검찰총장보다는 세기 때문에 이건 게임이 안 된다. 처음부터. 거기서 유일하게 이원석 총장이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 남지 않은 임기입니다만 사표 던지고 그냥 집에 가버리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럴 생각이 없어 댓글 보여요. 주신 분 중에 재밌는 편에서 소개해드릴게요. 보고했답니다. 총장한테. 전 총장한테 했답니다.
전 총장님한테는 뭐 사전에 보고가 됐었겠죠.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 게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했을까? 저는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원래 거기서 거쳐가죠. 아니 원래는 이제 그치, 거쳐가는 게 아니지. 그 위에서 정보보고라는 게 올라가는구나. 그렇죠. 대검의 총장에게 먼저 하고 대검 거쳐서 법무부가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번 정권 들어서 제일 중요한 수사는 우리 야당 당대표에 대한 수사, 다음으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를 보고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아마 중앙지검장 자체도 부적절하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검찰총장 스타일이 제 개인적으로도 저도 잘 아는 분인데 그냥 조직애가 되게 강한 사람이라 총장님? 예, 네. 총장님이 검찰에 대한 그 애정이 되게 강한 분이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대가 약한 점도 있겠지만 결국은 뭐 실제 권력한테 굴복한 모습이고 저는 이게 대외적으로 총장이 일순간은 국민들이 총장이 바른 일을 하려고 했는데 밑에서 바이패스 당했구나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종국적으로 내부적인 갈등만 드러내서 검찰 조직에 되게 피해를 입힌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총장이었으면 내부적으로 반발을 하더라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론에 대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그 정도로 불쾌할 정도로 전례 없는 일이 있던 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는 이 건에 대해서 아마 향후 특검에 대한 추진력이 오히려 붙지 않을까.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기록만 남긴 사건이다라고 봅니다. 심각하신데 표정이. 심각하죠. 이게 이제 군대로 치면은 중대원들 싹 데리고 유격 훈련을 갔는데 대대장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있을 수 없고 지난번에 이제 그 중앙지검의 수사팀 교체할 때도 이원석 총장이 패싱 당했잖아요. 금년 5월 인사 때.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또 크게 패싱을 당했는데 제가 볼 때도 좀 어색합니다. 그리고 그 뭐 세세한 내용 수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도 아니고 수사를 하겠다 언제 어디서 하겠다라는 정도는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체계를 떠나서 그런 그 검찰이 얼마나 중요한 그 조직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을 모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어색해요. 총장이 예외도 없고 성역도 없고 특혜도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버렸으니 총장 입장이 참 머쓱해진 거 아니에요? 대놓고 그냥 부정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감찰 진상조사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창수 지검장은 그냥 나에 대해서만 조사해라 이러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땐 항명 같고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보고 이 여부가 아니라 대통령께서 일선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모든 수사는 공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공수처에서의 수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련의 수사 그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신뢰가 없어지면 그 당연히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이렇게 이 중요한 과정을 이런 식으로 했을까? 저는 그게 의아스러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결론이 어떤 식으로 나든 그렇죠. 그 중간 과정에 있어서 그래도 그럴듯해 보여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보면 9월 12일 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항소심 선고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른바 전주에 대해서 최근에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이거 방조죄로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거의 재판부의 완곡한 그 요구에 따라서 요구라기보다는 이게 좀 검토해봐라 완곡하게 표현했습니다만 어쨌든 방조죄 주가 조작에 대한 방조죄로 공소장 변경이 됐고 이게 유죄가 선고되는 순간에 비슷한 역할 비슷한 지위에 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그러면 방조죄의
수사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는 9월 12일 항소심 선고 전에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털어버리려고. 네, 털어볼 사건 그냥 끝내버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려면 더더군다나 공평하게 수사 정말 원칙대로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죠. 근데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검찰뿐만 아니라 조사받는 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조언조차가 안 이루어지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되게 비정상적인 건 지금도 이 사건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권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 그거를 박탈했다가 아니 저는 그거는 아니죠.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이제 근데 마저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네. 회복을 안 시켰다라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사건이 김건희 여사 사건은 두 가지잖아요. 청탁금지법 그 선물 사건하고 주가 조작 사건인데 주가 조작 사건은 뭔가 바로 처리하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대검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마 무혐의로 사건팀에서 중앙지검에서는 처리를 하고 싶은데 대검에서 막으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중앙지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항소심 판결 전에 빨리 처리하고 싶은데 아마 지금 실질적인 검찰 내부의 갈등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왜냐면 청탁금지법 사건은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는 무혐의를 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는 의견이 모아질 것 같은데 과연 이원석 총장이 자기 면이 상하는 일을 자기가 책임지고 새로운 총장한테 넘기기 전에 자기 선에서 정리를 해주고 갈 거냐. 저는 이게 갈등이라고 생각하고 신기한 거는 김건희 여사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검사들이 핸드폰을 제출하고 압수당한 채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공개됐을까요? 수사팀에서도 불만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공개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수사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주가 조작 사건을 대충 정리하고 가려는 흐름에 내부적인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렇게 그러면 봅니다. 김용남 의장님, 요 만약에 검찰 수사팀이 무혐의 처리한다라고 결정을 하면 총장을 패싱할 수 있어요? 원래는 물론 권한이야 그 주인 검사 그 사건 담당 검사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보통은 처리 예정 보고라는 형태로 미리 정보 보고를 합니다.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정하겠다라는 예정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건은 또 그냥 패싱하는 거 아니에요? 검찰총장도 뉴스 보고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예.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거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현직 검찰총장의 배우자가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총장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거죠. 그러니까 배제 이유도 그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후임 총장 적어도 김건희 여사와 친인척 관계나 무슨 밀접한 관계가 없는 후임 총장들은 수사지휘권이 배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당연히. 근데 이거를 저는 지금도 수사지휘권이 배제되어 있는 상태라고 단정을 하고 이게 회복되어야만 이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총장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저도 해요. 동의하는데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검찰 내부에서 이거는 총장한테 보고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지금 꺼낸 얘기인 것 사실은 같거든요. 억지예요. 그게. 예, 그래서 저는 억지라고 억지다. 생각합니다. 이게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고 포크레인으로도 못 막을 상황을 자꾸 만드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 국민들을 자극시키잖아요. 이런 식으로. 맞아요. 예,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저는 뭐 청사에서 비공개로 조사를 받거나 이러면은 그거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굳이 뭐 그 퍼스트 레이디를 포토라인에 세우고 막 물론 그것까지 감수한다면은 국민들도 오히려 그 여론 그 동정표는 더 아마 쌓였을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제3의 장소에서 몰래 그것도
휴대폰까지 제출해가면서 검사들이 그 출장 조사를 한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국민들 정서나 눈높이하고는 너무나 다른데 그럼 시원하게 한 나중에 말씀 하실래요? 시원하게 이제 이원석 총장이 집에 가시면 되죠. 그냥 뭐 진상조사해서 징계 나올 채우지 게 말고. 아니 진상조사해서 나올 게 뭐 있어요 지금? 아니, 진상조사. 잘못은 중앙지검장이 했는데 왜 검찰총장이 집에 가야 됩니까? 아니 뭐 할 수 있는 게 집에 가는 거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뭐 친한 하겠어요? 계신데 좀 더 세게 한번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여기서 남아서 계속 이원석 총장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구차해. 이미. 구차하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니 그리고 검사들의 핸드폰을 왜 뺏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의 답변이 그거예요. 검사들 핸드폰에 원격. 배터리도 들어 있고 누가 여기다 폭발물을 설치했을 수도 있는데 그 원격으로 터트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밖에서. 그 그렇기 들어갈 때 때문에 다 체크돼요. 아니 그러니까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뺏었어야 된다. 뭐 영화에서도 좀처럼 볼 수 없는 장면을 그 상상해 가면서 그걸 핸드폰으로 뺏은 이유로 들었는데 이게 뺏겼다는 게 공개된 이유도 뭐냐면 니네 왜 보고 안 했냐 총장한테. 그 보고 안 한 이유가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수사질권이 배제돼 있어서 보고를 안 했고 그리고 명품백 관련해서는 이게 보고를 하고 싶어도 핸드폰을 경호처에서 가져가서 우리가 못했다라는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너희 핸드폰 뺏겼냐 이렇게 된 거예요. 보고를 알겠습니다. 미리 해야지 뭐 뺏기기 전 뺏기고 나서는 알겠습니다. 뭐. 자, 민주당 전당 얘기 좀 해볼 텐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김한규 의원님 이 조용해도 너무 조용한 거 아니에요? 하긴 해요 지금. 주말마다 하고 있습니다. 또 일에 하고 있고 아주 나름 흥행이 지금 돼요? 최고위원 경선은 나름 뭐 관심이 많이 있는 상태고요. 의원들 그래요? 내부에선 네. 그다음에 뭐 지역별로 시도당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는 4분이나 나왔거든요. 경선 현역이 4명이나 나와서 나름 재밌는 포인트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당대표 선거죠. 사실은 다른 거에 몇 배 이상 관심도고 TV 토론도 이 당대표는 5번인가를 하고 최고위원은 1번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게 이제 다른 후보들 이재명 대표 말고 다른 두 분이 별로 의미 있는 관심을 받을 만한 얘기들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도 봐도 이제 이재명 대표 훨씬 여유 있게 하고 김두관 후보는 정치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연설 자체는 잘하는데 내용 자체가 국민이나 당원들이 혹할 만한 그래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라도 당대표는 김두관한테 맡기는 게 당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잘 못하시고 또 청년 최고 당대표 후보로 나온 신인이 있는데 김지수 후보가 개인적으로는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이제 최소 한 3-4% 정도까지는 얻어야 되는데 이준석 당대표만큼의 반응은 아니라도 그 정도 나이의 후보거든요. 1% 정도밖에 못 나오기 때문에 이 청년층에 대한 민주당의 소구력이 의심받는 상황인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은 우려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재미없죠. 별 관심 재미없다. 그래도 관심을 좀 가지세요. 한 방에 정리하시네. 당대표 선거는 뭐 쳐다볼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결론이 처음부터 나 있으니까 불필요한 그냥 절차를 거친다. 복잡하게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최고위원 선거는 8명 중에 5명이 뽑히는 구조인데 누가 5등을 하고 누가 6등 할 거냐 그러니까 탈락하는 사람이 누가 될 거냐 그 정도 관심인데 근데 지금 6, 7, 8등을 주로 권역별에서 성적을 보이고 있는 분들이 대중인지도가 그렇게 높은 분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당내 선거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인지도가 나와야 등수안에 들거든요. 이게 당은 그냥 다 똑같은 당에서 치르는 선거니까. 근데 이렇게 6, 7, 8등은 거의 인지도 순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것도 결론이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정해져 있다. 저는 이제 그 관심을 일부러 가지고 TV 토론하는 걸 봤어요. 근데 뭐 워낙 이제 그 국민의힘 TV 토론하고 너무나 다르고 말씀하신 대로
김한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두관 의원도 전 의원도 뭔가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더 강력하게 좀 나왔으면 좋은데 그게 전혀 없고 김지수 후보도 정말 그게 없더라고요. 자기 목소리가. 그래서 뭐 결국은 뭐 이제 정해진 대로 가는데 결국 최고위원 중에는 현재까지는 정봉주 후보가 지금 앞서고 있죠. 네. 그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뭐 완전 친명계도 아니고 계속 이제 밖에서 그 야인으로 이제 있으면서 뭐 유튜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치를 해온 분인데 과거에 그분 정치할 때 보면은 굉장히 강성이거든요. 예,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일 유명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1등을 한다는 거는 앞으로 이제 야당이 더욱더 강력한 대여 투쟁의 어떤 투사를 이제 최고위원으로 뽑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야 여야 관계가 앞으로 더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모든 게 윤석열 대통령 때문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신박한 논리를 들고 나오시는데 잘 못하니까 최고위원들 할 말이 없어요. 다 윤석열 대통령 비판을 누가 세게 하느냐 이런 얘기고 저도 현장 연설을 보고 조금 놀랐던 게 의원들이 이 지지율 격차를 인지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세게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오늘 날 더운데 날 더운 것도 윤석열 대통령 하시겠네. 아니 날 더운데 더 열받게 하는 건 분명히 책임이죠. 그러니까 인지도가 사실은 영향을 맞순데 많이 미치는 건 맞는데 정봉주 전 의원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른 의원들은 국회 일정 때문에 바쁜데 자기는 원외기 때문에 시간이 많다. 거리로 나서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싸우겠다는 결국 네. 이제 이게 다 모든 게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당원들이 그럴 만한데 라고 판단하고 질문 있다는 하나 거죠. 드릴게요. 예. 우선 이제 MBS라고 왜 전국 지표조사 결과 보면 정당 지지율에서 갑자기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렇죠. 11%포인트 차이로 벌어졌단 말이에요. 민주당은 좀 갇혀 있는 느낌이에요. 대선 후보 지지율도 이재명 대표가 좀 갇혀 있는 느낌이고 이래도 지금 그런 측면을 감안하면 이렇게 한가해도 될까라는 질문 하나 또 본회의장 상임위장 이런 데서 보면 안 해도 될 표현들 뭐 외간 남자가 나오고 무슨 새벽 4시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그 도움이 될까요? 두 개를 묶어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지금 선거가 가까운 선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외연 확장에 당 지도부가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고 신경 안 써요? 아유, 신경 안 쓴다기보다는 외연 확장보다는 일단 지지층에 대한 소구에 조금 더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지도부에서도 특별히 그걸 통제하지 않고 또 대통령에 대한 반감 때문에 전당대회 때도 다 같은 목소리를 내니까 약간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의 효과죠, 분명히. 컨벤션 효과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민주당은 지금 전당대회 투표율이 상당히 낮은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 민주당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여론조사에 지금 응답할 뭐 특별히 유인이나 뭐 흥이 좀 안 나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뭐 우려되는 부분도 있죠. 하지만 다음 2026년까지는 그래도 당에서 전략을 새롭게 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나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게 나온 건 저는 거의 대부분은 전당대회의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가 실시된 게 22일부터 24일 사이에 실시된 여론조사인데 딱 23일 날 전당대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19일부터 해서 단기간 내에 그냥 확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를 하고 끝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원들이나 지지층이 전화 받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적어도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의 응답률이 높았던 것이고 민주당 전당대회는 일주마다 권역별로 나눠서 뭐 제주, 네. 인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기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덜 전화를 받은 그 탓이지 뭘 잘했다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갑자기 2주 만에 6%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당대회 탓이죠.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요. 저희도 그래서 전당대회가 8월 18일인데 8월 16일부터 17일 국민 여론조사하고 18일 날도 권리당원 ARS 투표 아직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론조사 저희가 좀 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볼 네. 때는 뭐 법사위에서 하는 탄핵 청문회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보니까 정치의 품격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기본과 상식이 통하지 않고 뭐 범죄 혐의자들이 전부 지금 뭐 그 국회의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품격을 논하기 전에는 그 기본적인 이제 그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를 얻기에도 이미 늦었다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삼김 토론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자,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원장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김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님 세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